안녕하세요. 독서토론 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이승화입니다. 이번 4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문학 독서토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가 매번 시작할 때마다 우리 입체적 제목 만들기 과제를 한 번씩 리뷰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다음에 볼게요. 작가 영역. 한강 작가는 이제 아버님도 소설가이신 문학 가족이고, 그리고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음반도 내시고, 또 소설도 쓰시고, 이제 강의도 하시고, 다재다능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한때 우리 문학계를 굉장히 강타했던 맨부커상 인기.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부분 수상을 이제 하시고, 이 책도 사실 2007년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막 붐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작가만의 색깔, 이런 문체적 특징부터 해서 그 색깔 주제에 대한 특징,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작가주의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맨부커상 받은 것과 관련해서 번역자의 역할, 그리고 번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해서 조금은 우리가 번역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다루면 이야기거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배경 영역. 그래서 시간적 배경으로는 현대인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과 같이 엮어서 그러면 개고기, 그리고 동물에 대한 학살,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현대지만 우리 한국에서 다루어지는 그 가부장적인 가족의 모습, 그리고 억압적인 모습,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적 가족, 사람들의 특성, 이거는 작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 나아가서 이제 상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화제가 된 이유, 그 채식주의자라는 이름과 함께 채식에 대한 트렌드, 사회적인 면, 이런 것도 골고루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품 영역인데, 여기서도 특이한 이제 형식 중에 하나는 소설은 소설인데 이제 세 편의 소설이 모인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뭐 단편 소설집처럼 완전 독립적인 것도 아니고 내용이 이어져 있는데 또 출간 시기도 막 차이가 있는, 그래서 소설은 소설인데 연작 소설이다. 그래서 이것이 좀 특이하고, 또 이 작품에 더 근간이 되는 더 짧은 단편 소설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작품 자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와 소설, 에세이의 경계가 약간 모호한 그런 작품이다. 셋 다 문학적인 장르긴 한데 문학 안에서도 이게 섞여 있다라는 평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작품 자체를 꼼꼼히 봐야지 알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다양한 내용과 개념, 그리고 의미 같은 것들을 작품 내에서 근거를 찾고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 감상하는 독자 영역으로 와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기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누구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이미지를 느꼈는가, 그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질문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인공에 이입해서 어떤 사회적인 억압, 가부장적인 폭력적인 이런 세계관에서 어떻게 나는 저항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질문도 나눌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한 공감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도 독자의 영역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작품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작품을 보다 보면 질문이 굉장히 양이 많아져요. 양적으로. 그래서 이 양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모두 모임 시간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임 기획안은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시간을 5명이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골고루 이야기도 분배도 돼야 되고, 그리고 2시간 동안 정해질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는 총 질문을 막 15개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만 골라서 이야기 나눠야겠다. 그럼 그 5가지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나의 이제 모임의 컨셉과 목표, 그리고 내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나름의 의도 기준으로 이제 구조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5명의 이제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올 거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어색하니까 포스트잇으로 뭔가 이렇게 나누어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런 대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그 질문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입체적 질문은 일부러 작가, 배경, 형식, 독자를 골고루 하는 거를 훈련 삼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모임 기획할 때는 작품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덜어내고 이제 더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영역이랑 배경 영역을 할 얘기가 별로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빼놓고 나머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자료로 준비해서 제공을 한다거나 설명식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기획할 때는 좀 자유롭게 여러분이 구조화하는 작업을 거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획안 과제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학 토론으로 와서 여러분이 이제 이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은. 그래서 이 글이 똑같은 글이 여러분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것과 여러분이 문학 게시판, 어떤 소설, 짧은 이야기로서 이 글을 접하는 거는 감상과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적으로 당근마켓에 이 텍스트가 올라왔다 그러면 사이즈가 몇이지? 어떤 브랜드지? 이런 거부터 해서 얼마지? 이런 정보, 아기 신발이네? 이런 건 정보들이 이제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걸 문학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접한다고 하면 왜 한 번도 신지 않았을까? 어떤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음, 막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은 되게 뭉클하고 울컥하기도 해요. 어, 내가 임신한 상황에서 이제 그 나올 아이를 미리 축복하기 위해서 아기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랬는데 아기가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해서 한 번도 신지 못한 이런 아기 신발이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론과 상상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죠. 공감하고 상상하는 게 문학적인 힘인데, 그래서 똑같은 텍스트도 우리가 문학적인 읽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면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짧은 글은 뭐 확실한 이제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해밍웨이가 쓴 가장 짧은 소설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많이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 읽기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느끼고 함께 풍요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반응 중심 문학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의 반응, 그러니까 이 독자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라서 아까 텍스트가 있지만 독자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느끼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품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진다,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대화, 그러면서 이 독자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론인데, 과거에는 작가 중심, 그 다음에 뭐 시대적인 배경과 이데올로기 중심, 그 다음에는 이제 작품 내 이제 형식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독자가 가장 큰 힘을 얻고 있는 요소긴 합니다.
독자 중심으로 작품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학에서는 딱히 이제 정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 독자들의 반응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으로 모임을 많이 이제 하실 때도 어떤 스터디 개념으로 막 의미를 내가 파헤쳐야지. 그러니까 맛을 보면 항상 저 맛을 내가 막 놀라고 신기하다 즐기는 게 아니라 막 비밀을 파헤치려고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문학도 어떤 의도를 막 파악하려고 과하게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내 감상하는 능력 자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 얻는 거죠. 가치관 형성이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모임의 리더나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반응을 생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하고 강요하고 너 슬프지, 너 재밌지, 막 이렇게 주입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감정을 반응하고 느끼도록 이제 안내하는 것. 그리고 그 느낀 반응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 너 나쁜 사람이야. 어이가 없어. 그러면 너 안 돼. 막 이렇게 어떤 반응을 이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권리죠. 뭐, 그래도 너 사이코패스야? 소시오패스야? 어떻게 이어서 울지를 않을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담이 섞여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선 조심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교감이 작품에 대한 해석, 막 이런 지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품의 뭐 이름이 틀리고 배경에 대한 어, 기본적인 정보가 잘못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적인 오류, 해석적인 오류, 아니면 평가의 개념이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내가 스스로 감상하고 느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식과 정보 전달을 사실 비문학에서 더 주로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학 토론에서 더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교류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걸 따지자면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다. 대신 이 사적인 개인의 감상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죠.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편협하고 우리가 너무 같다고 하죠. 너무 과한 해석 같은 것들도 나누다 보면은 알아서 어느 정도 정리가 정돈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느꼈구나. 그럴듯한데 여러 가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이제 감상을 이제 다양하게 수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런 감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책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그렇게 감동받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이 동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자주 훈련을 받고 자주 연습하고 자주 그런 경험을 쌓으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 이 문학 토론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하지만 작품 해석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소한의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나치게 기이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작품이란 공통된 맥락을 이제 훼손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읽고 이야기하고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면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함정 타당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어린 친구들과 뭔가 했을 때
너무 엉뚱하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엉뚱한 게 창의력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걸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기본 생각의 근거를 아예 잃어버리고 그걸 챙기지 않는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말이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경계할 필요도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제 각자가 문학을 읽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문학을 읽으시나요? 왜냐하면 문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픽션, 허구기 때문에, 허구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굳이 진짜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유익하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문학을 읽어야 하는가? 왜 수많은 세상에서는 이제 거의 절반의 책은 문학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할까? 특히 각자 이제 독서 취향이 분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편독하시는 분들. 난 문학만 읽어. 나 문학은 안 읽어. 소설은 안 읽어. 나는 그냥 유익한 정보 전달이나 실용서 위주로 읽어. 이렇게 하시는 분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가 문학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겹치는 것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대신 경험해 볼 수 있다. 이 누군가는 결국 소설의 주인공이죠. 내가 대신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소설의 큰 장점이다. 비문학 정보 전달로는 얻을 수 없는 이제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가 주인공인 소설을 통해서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의 삶을 느낀다거나 부모의 삶을 경험해본다거나 다른 직업의 삶을 경험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요. 술술 익히고 이야기가 주는 흥미, 이야기가 주는 이제 몰입감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고 주인공에 대한 이제 애정도 생기고 서로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재미를 느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읽는다. 가장 편하다. 멋있는 말로 이런 문학은 무용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문학의 쓸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문학은 그냥 있으니까 읽는 것이다 라고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 멋있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스스로의 이제 만족감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누군가의 1인칭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이제 감정적인 면이 많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자존감을 높여준다 거나 나의 마음의 상처가 이제 치유된다, 힐링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문학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우선은 기본은 여기 말하는 건 기본 소설과 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에세이는 영역이 너무 이제 넓다 보니까 소설과 시를 통해서 힐링을 느끼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자존감이 이제 오르기도 하고 왜냐면 성장 소설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있잖아요. 성장 소설이 이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학을 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 부탁드렸던 문학도서 소개하기. 그래서 문학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소개, 스포일러 조심하시고요.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스포일러 민감한 분들도 있고 하니까 줄거리를 약간 맛깔나면서 중요한 부분, 이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 잘 조절해서 소개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모임책으로 이걸 선정했을 때 나누고 싶은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만드는 의도 같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예상 답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차피 나는 진행자이자 참가자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도 정리할 겸 이런 시간을 이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문학책을, 다양한 책들을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좀 더 구조적으로 이제 소설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소설의 3요소로 이제 문체, 구성, 주제 이야기하고 또 구성의 3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작품을 이런 요소들 중심으로 우리가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이 작품을 봤을 때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끌리는 부분인지도 다 다르실 거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개인의 독서를 넘어서 사회적 독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또 그 모임을 운영하고 이끄는 입장에서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알아보면 문체. 문체는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문장,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문장을 내가 거의 외우듯이 암기하고 그것에서 약간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죠. 플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문체하면 이제 번역책이 요즘 많다 보니까 번역에서 이제 의역과 직역 했을 때 외국 책을 읽었을 때 같은 한글인데 왜 이렇게 안 읽히지? 라고 느끼시는 분이 꽤 있어요. 특히 세계명작 같은 경우는 하나의 책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저작권이 풀려서 막 여러 출판사에서 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번역을 비교하다 보면 문체가 은근히 중요하구나. 내가 매끄러운 아스팔트 길을 걷는 느낌이 아니면 울퉁불퉁한 산악길을 걷는 느낌. 똑같은 스토리 내에서도 다르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에서 문체를 중요시하는 분들 꽤 있고 이걸 활용한 이제 독서 활동, 모임 활동으로는 이제 필사, 좋은 구절 같은 걸 이제 옮겨 써보고 옮겨 쓰면서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소리 내어서 낭독하고. 그래서 시 같은 경우 특히 아름다운 에세이 이런 거에서는 그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으면 더 그런 아름다운 감성, 감동이 더 배가 된다. 그 낭독 모임도 꽤 있죠. 다음은 이제 구성면에서는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인데 내가 어떤 인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이 정말 기가 막힌지 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생기고 정말 흥미진진한데 오거나 와 이 배경 자체가 너무 주는 감동이 있고 그 시대적 감동이나 공간적 감동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과 얼마 되게 와 정말 찰떡궁합이다. 이 배경이 정말 흥미로운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쪼개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물의 성격을 같이 파악하고 그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리고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같이 분석해 보는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나 다른 작품 한다고 했을 때 가상 캐스팅 이 인물은 이 배우가 맡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식의 가상 캐스팅 활동도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뭐 교통사고, 뭐 납치 사건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뭐 폭력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이제 재구성해보고 만약 이랬다면 if 엮어서 if 만약 이 사건에서 이렇게 됐다면 라는 상황적 재구성해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동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는 의미, 이 사건의 실체 이런 것들을 좀 분석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면에서는 이게 만약 과거 1950년대를 다룬다. 이거를 만약 현재로 옮기면 어떨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활동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의 원작을 시대를 바꿔서 영화화 된다거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배경 자체를 내가 역사 소설 같은 경우
역사나 사회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더 파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이야기에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 과거의 뭐 권선징악부터 해서 뭐 사이좋게 살아라, 우리 인간은 모두 현재를 살아야 돼, 막 여러 가지 메시지들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가족은 소중한 거야, 우리 다 함께 사는 세상이야. 그래서 뭐 악인도 뭐 사연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말을 바꿨을 때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이어 쓰는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제를 조금 비틀어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제와 결말이 그냥 긴밀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거든요. 주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벌을 받는지,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떤 복을 얻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결말을 통해서 주제의 의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품마다. 그 자체를 파악해 보는 것,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 재해석해 보는 활동 같은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아까 문학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문학 치료라는 말도 많이 활용이 돼요. 사실 어 이제 교육학에선 치료는 병원 가서 해야지 치료까지는 이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의 이제 심리적인 상처를 보다듬어 준다는 의미에서 문학치료, 독서치료란 말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마음의 병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더 이제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설을 읽고 나서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자기 반성적으로 이해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나는 어떤 상실감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뒤틀린 점이 있지 않은지 본다거나, 학생 입장에서는 나도 주인공처럼 아픈데, 나도 주인공처럼 이제 누군가 서운하고 힘든데 라고 공감을도 얻을 수도 있어요. 공감 자체가 치유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의 같은 이제 힘든 직장 생활 내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하면 좋을지, 나름의 이제 마음의 안정과 함께 팁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림책을 통한 이제, 그림책은 그냥 함축적이잖아요.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림책을 통해서 결국 독자의 영역이 더 능동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똑같은 그림책을 통해서도 나의 뭐 과거, 나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리고 그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제 다르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책을 통한 이제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이런 활동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책을 읽히다가 오히려 어머님들이 더 감동받아서 그림책에 더 빠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분들, 이제 눈이 아프셔서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글자책을 많이 읽기 힘든 분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또 살아온 삶과 경험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문학은 이제 정서 치유의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질문 만들기에서 이번엔 발췌 질문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작품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질문들, 작품을 읽고 나서 질문을 만들었을 때 어떤 핵심 키워드나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이제 뽑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는 이 문장이 정말 좋았는데 이 문장만 가지고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아주 미시적인 질문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 영역을 발췌해서 그 영역에 맞게 딱 질문을 딱딱딱 뽑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는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이 주는 이 맥락 안에서의 질문을 바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읽기라는 전체 주제 내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인상 깊었던 구절을 고르고
그 구절을 통해서 이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이 작가는 이 인상 깊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도 이 작가처럼 재미없는 작품이었는데 특정 부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장면이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아주 디테일한 맥락을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밑줄을 치거나 포스트잇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읽다가 이 부분 사람들에 나누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체크해 두고 이제 바로 질문을 뽑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보면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책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작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인공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같이 함께 이해해 볼까요? 라고 접근하고 그 내용을 체크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뽑는다고 했을 때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맥락 외에 이렇게 미시적으로 그 부분을 파헤치고 질문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차시 문학 독서 토론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비문학 독서 토론으로 이번처럼 비문학책 한 권씩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